자, 이제 해제와 해제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제와 해제, 특히 해제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죠. 한 문제 정도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레벨 1입니다. 기본 개념 문제죠. 해제죠. 1번.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민법은 쌍무계약에 한해 법정 해제권이 인정되므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X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공부하겠죠. 중요한 질문은 아니에요. 그 다음 2번인데, 자, 우리가 계약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 때문에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약법의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도 임의 규정이고요.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거든요. 2번.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규정, 물론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다른 내용의 당사자 간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O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고라고 최고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의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다면 이거 좀 중요합니다. 좀 다시 한번 적어보면 우리가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 또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죠. 상대방이 안 하겠다라고 한 경우에는 최고할 필요도 없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되고, 또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행불능이죠. 할 수 없어서 못하게 된 경우에도 이 세 가지 내용은 똑같고요.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3번 질문을 보시면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최고할 필요도 없고요. 또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으니까 최고할 필요는 없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야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야 비로소 계약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X가 되는 거죠.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최고 없이 또는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잠깐만요. 옳지 않은 것을 찾죠. 답이 좀 이상하네. X고 맞는 질문이고. 5번. 부수적 채무 불이행의 경우 원칙적 채권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맞쪽이죠.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문제 답은 지금 제가 3번만을 답으로 했는데, 제가 지금 잘못했구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번이요. 민법은 쌍무계약에 한해 법정해제권 인정되므로 명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조금 이게 애매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민법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1번을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질문은 3번만이 답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애매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틀린 것만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우리 민법은 이행지처야 이행불능에 대해서만 명문에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1번은 틀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맞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애매한 거기 때문에 뭐만요? 3번만이 답이네요. 문제가 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죠? 3번만. 다시 말씀드리면 1번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신경 쓰지 마시고 답은 뭐죠? 3번이 답입니다. 2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당사자 1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거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1방은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에 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매수인의 귀책 사유문으로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이 그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채권자인 매도인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계약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당사자 1방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면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왜냐하면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되죠. 무효가 되죠. 따라서 해제가 된 후에는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은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면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우리가 과실상계,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깎는 것은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는 상대방의 과실을 감안해서 그 과실액만큼 감액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것은 과실과 유무와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깎는 것은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쓰이는 겁니다. 원상회복은 과실이 있든 없든 말 그대로 원상회복해야 되니까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에 5번이 답이죠. 5번은 기억 안 해두시면 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해제권과 취소권과의 비교해서 틀린 것은 1번 해제 및 취소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X죠. 자, 취소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합니다.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고 계약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말은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틀린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해제와 취소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단독행위고 따라서 해제권과 취소권은 형성권이고요. 3번 양자 모두 형성권에 속한다. 맞죠? 4번 취소권의 발생은 법정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취소는 법정 취소 사유만 있죠. 차고, 사기, 강박, 제한 능력 요 네 가지 외에는 다른 사유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약정 취소 사유 존재하지 않고요. 합의 취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해제는 법정 해제 사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정 해제 사유도 정할 수 있고요. 합의 해제도 있기 때문에 해제권은 당사자 계약으로 발생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해제 또는 취소 효과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점은 공통점인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죠? 1번이 답이 됩니다. 4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해제의 의사표시는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우리 민법상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죠. 근데 이 해제는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O 맞는 질문이죠. 이번 불가분성입니다. 자, 불가분성 하면 지요권이 떠오르잖아요. 자, 우리가 지요권 할 때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죠. 자,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의 효과가 소급해서 실효가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겁니다. 따라서 해제권 행사는 전원이, 해제권 행사는 전원에 대해서 하거든요. 2번,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 여러 명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해제 시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배상함이 통설 판례 입장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우리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배상이다. 원칙이. 다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감, 계약 체결 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실내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4번, 계약상 채무의 일부 이행이 있은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양 당사자는 각기 수령한 급부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해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 회복을 하고,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것이니까 별도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 회복도 청구하고 플러스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5번, 해제로 인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면 해제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X가 되고 답은 5번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계약의 법정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이거 우리가 이행지체라고 하고죠. 이행지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채고한 후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O 맞는 질문이죠. 2번,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죠. 이행불능이고요.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고하여야 한다. X가 되고요. 틀린 것은 2번이 답이 되네요. 3번,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거 우리가 이행불능이라고 하죠. 정기행위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경우 우리가 정기행위라고 하고,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으므로 채고를 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후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4번,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5번,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5번,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해제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죠? 2번이 답이 됩니다. 6번입니다. 해제 효과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해제 효과는 계약의 효력을 처음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맞죠? 왜요? 해제란 유효한 것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거니까요. 2번, 해제로 인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하더라도 해제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별도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소급적으로 실효가 되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을 하는데,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이자를 붙입니다. 언제부터요? 받은 날부터. 따라서 해제를 원인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 이길부터 다음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X죠.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이게 되고요. 답은 3번입니다. 4번 해제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조심할 건 여기 앞에 선이라는 말이 없어서 맞거든요. 왜냐하면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기 때문에 제3자 앞에 선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맞는 질문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네요. 7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해제도 의사표시죠. 모든 의사표시는 도달된 후에는 처리하지 못하니까 해제 의사표시는 처리하지 못한다. 맞죠? 물론 상대방이 승낙하면 처리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어요.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채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어요. 따라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X죠. 해제할 수 없습니다.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없다.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자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답은 3번이죠. 4번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을 위해 금전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된다. 5. 맞는 질문이고요. 해제권의 행사는 부정적인 것입니까? 전원이죠. 5번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수인 여러 명의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하여한다. 맞는 질문이 되네요.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8번입니다. 계약 해제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계약 해제로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있는 것이 아니므로 틀렸죠? 자, 우리가 취소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무효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해제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원상회복해야 될 관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2번 계약을 해지한 자는 원상회복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해야 된다. X죠. 둘 다는 거죠.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3번입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 많이 했지만 갑자기 나와서 또 뭔 소린가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이런 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입니까?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해서 매매가 무효면 자동으로 등기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취소하는 순간 여기서 갑으로 소유권이 뭐 하는 거죠? 복귀가 되는 거죠. 요 매매 계약을 해제하면 매매가 무효면 등기는 무효니까 해제되는 순간 등기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해제되는 순간 을에서 갑으로 자동으로 소유권이 뭐하게 되는 거죠? 복귀가 되는 거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매도인이 해제했어요. 그러면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요? 등기도 무효죠. 그 해제 의사표시가 효력에 발생하면 말소 등기 없이도 바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는 것이 판례다.
O 맞는 지문이고 답은 3번이죠. 왜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입니다. 4번 해제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는데 판례는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게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X죠. 물론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도 제3자입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돼요. 등기까지 갖춘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5번 계약 해제로 금전을 반환할 경우 원금만 반환하면 되고 별도로 이자를 반환할 필요 없다. X다. 계속 반복이죠. 자, 옳은 질문을 찾는데 이 문제 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죠. 자, 해제라는 것은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미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거 우리가 해지라고 하고요. 우리 민법상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1번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O 맞는 질문이죠. 2번 모든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서 효과가 발생하면 처리하지 못하니까 2번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O 맞는 질문이죠. 3번 토지 임대차죠. 최단 기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또는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제 통고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자세한 것은 우리가 임대차에서 보겠죠. 자, 4번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입니다. 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지를 하고요. 해지권이 소멸되는 것은 해지권이 없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따라서 해지권이 없어지는 것은 한 사람만 없어지면 다른 사람도 싹 없어집니다. 당사자 1박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O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붙이는 것은 법정 해제나 또는 약정 해제 사유죠. 만약에 합의 해제나 합의 해제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했다면 금전에 이자를 붙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5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로 또는 합의 해제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된다. X죠. 자,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합의 해제 해제의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유는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했다는 말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할 수는 없는 거죠. 이자를 붙일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이제 뭐로 갑니까?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례 문제를 보도록 하죠. 사례 문제 잠깐만요. 자, 사례 문제 레벨 2입니다. 자, 1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위임장을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뒀어요. 그 잔금 지급기일에 을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세무불이행인 거죠. 갑은 을에게 매매 잔대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 대한 이게 지금 사안에 대한 중복됐죠, 그죠? 사안에 요거 오늘 빼게요. 요거 좀 빼주시면 안 되죠. 사안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거죠. 1번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죠. 따라서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 의무와 을의 매매 대금 지급 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O 맞는 질문이죠. 2번 동시이행 행동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물론 등기서를 주는 것은 뭐죠? 이행인데 이행 제공은 뭐냐? 2번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법무사로부터 잔대금과 상한으로 돈 주고 받아가는 거죠. 잔대금 상한으로 수령할 것을 통지하였다면 갑은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맞는지 이게 또 이게 뭐예요? 이행 제공인 거죠. 자, 이러한 동시 이행항변권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 부족하고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갑이 일단 이행을 제공을 하였다면 을에게 지연 손해금 청구를 위하여 그 이행을 제공이 계속될 필요는 없다.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이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니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아니니까 을은 이행지체가 되는 일은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5번 신의칙에 따라 갑은 을에게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고하여야 이행의 제공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아무튼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A는 자신 소유의 가옥을 B에게 매도하고 인도는 1개월인 10월 30일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A는 자신이 이사할 집이 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B의 잔금 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날짜의 명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다음 질문이 좀 옳지 않은 거죠. 자, 이 문제의 쟁점은 뭐냐면 자기가 이사갈 집이 비워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것이 이행불능이냐 이행지체라는 얘기예요. 이행불능이냐 이행지체냐 이 문제거든요. 자, 이거는 주관적 불능이죠. 자, 불능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객관적 불능만을 말합니다. 주관적 불능은 뭐가 아니에요? 불능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집이 비워지지 않는 것은 이행불능이 아니라 이행지체이기 때문에 이 B는 A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래도 명도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1번 B는 제때 이행받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A에게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채무불이행이니까. 2번 B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A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이행이 가능한 이행이익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겠죠. 맞는 질문이죠. 3번 10월 30일 이후 A의 점유와 파출부의 부주의로 가압이 소실된 경우 A는 B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겠죠. 왜냐하면 이행불능으로 바뀌었으니까요. 4번 가압의 소실로 A는 이행지체는 종료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다시 말하면 이행지체에서 뭐로 바뀝니까? 이행불능으로 바꾸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B는 10월 30일이 경과하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X예요. 자, 왜냐하면 이거는 이행불능이 아니라 이행지체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래도 명도하지 않으면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지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3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드럽게 기네요. 갑과 을이 2000년 5월 1일 그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대금 1억 원을 하며 계약금은 1000만 원 하고 중도금은 4천만 원을 2000년 5월 20일 지급하며 잔금 5천만 원은 2000년 6월 10일 등기 이전 서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계약금을 받았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문제는 길지만 그냥 공유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중도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등기 서류를 받기로 했다. 뭐 일반적인 내용인 거죠. 자, 1번입니다. 자, 지금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죠. 1번. 갑과 을이 민법의 해약금 규정에 따라 2000년 5월 10일 병에게 계약, 해제 의사 표시는 2천만 원을 병에게 상환하여야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한다. 자,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줘야죠. 갑과 을은 받은 사람이니까 받은 계약금의 배액인 2천만 원을 줘야 되므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병이 중도금 3천만 원만 지급한 채 잔대금 지급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갑과 을은 등기 이전에 관한 이행 제공 없이 중도금 잔액 및 잔금을 지급을 상당한 기간 내에 지급할 것을 채구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동시 이행관계가 되죠. 따라서 중도금 잔액과 잔금은 뭐가 되죠? 동시 이행관계가 되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이행 제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은 X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병이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일에 이행을 제공하였으므로 갑만 등기 이전서를 제공하고 을은 등기 이전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을의 채무 불이행은 갑의 직권은 갑과 을 모두에게 계약 전부에 대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갑과 을의 귀책사료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인 거죠. 병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원상회복으로 청구하는 것 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제된 후에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5번 병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 지급 이전에 미리 갑과 을에게 잔대금 지급하자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어요. 그러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니까 갑과 을은 이행의 재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이 문제 좀 긴데 답은 뭐죠? 2번입니다. 그죠? 2번. 자, 4번입니다. 제3자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곳을 찾습니다. 이 문제가 마지막 문제네요. 4번 문제. 옳은 곳 찾죠. 갑은 을의 기망이 빠져 을로부터 A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이권을 직접 제3자 병에게 지급할 재물을 부담했어요. 그러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제3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인 거죠.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요. 그러면 임의적으로는 병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지만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가능하고요. 이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갑이 을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가능하고요. 병은 그 취소로 선의 제3자 병, 선의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X입니다.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항상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2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해 주었으나 잔금을 격려받지 못해 매매 계약을 해제하였고까지 끊어볼게요. 자,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인이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요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불이행 권리로 해제했거든요. 이때 병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보호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을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병이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있는 거죠?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병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했다면 제3자를 이유로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을이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병도 등기를 못했으니까 제3자로 보호받을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을과 병이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고 이 사람이 대항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요 매수인이 갑으로부터 뭐까지 받았어야 돼요? 이전 등기까지 받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은 대항 요건을 갖췄더라도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고요.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만 대항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제3자로서 보호받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 해제 관련돼 가지고 임대차가 나오면 요 매수인이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따라서 자, 갑이 을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여 주었대요. 다시 말하면 요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대요. 그러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은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격려하였으나 잔금을 받지 못할 매매 계약을 해지하였고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는데 병이 위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을로부터 위주택 임차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어요. 그러면 병은 해제되기 전에 을과 이전 등기까지 한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대항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선악불문하고 제3자로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병은 민법 제548조 1항에 단서하여 보호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3번. 병이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이 한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했어요. 가압류했는데 그 을이 갑의 매매 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을 위로 매매 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병은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된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뭐 했습니까? 가압류했다면 죄송합니다. X입니다, X. X죠, 그죠? 자,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채권을 압류하거나, 그러니까 등기, 목적물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사람은 제3자입니다. 근데 채권을 압류하거나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뭐일 수 없어요? 제3자일 수 없는 거죠. 자, 이 사람이 가압류한 것은 목적물, 목적 등기를 가압류한 것이니까 등기 청구권, 채권을 가압류한 거기 때문에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4번. 갑 재단법인의 대표이사 을이 대포권 제한에 관한 4번과 2번은 읽어보지 마세요. 시험법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2번이 답이고 요 1, 2, 3번 요 세 개 지문은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고 숙제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해제해가지고 계약법 총론에 관한 레벨 1, 2를 풀어봤고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